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리액트 앱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CRA 앱인데, 그쵸? 그런데 제가 클로드 코드를 리액트 앱이라고 말하게 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가 그럼 리액트로 되어 있는가? 제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엔트로픽 팀은 왜 리액트를 선택했을까?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클로드 코드 안에서 리액트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살펴볼 건데, 이때 소스 코드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클로드 코드 하면 터미널에서 엔터 누르잖아요. 프롬프트 입력한 다음에 그 엔터 누른 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쭉 프롬프트 입력 후죠.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코드 한 줄 한 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과정을 상세하게요. 그럼 바로 어디가 리액트로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할 텐데요. 먼저 클로드 코드의 아키텍처, 전체 아키텍처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클로드 코드는요, 아키텍처를 보면 크게 4개의 레이어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레이어는요, UI 레이어예요. 이 UI 레이어에서는 프롬프트 인풋이라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고요. 스트리밍 텍스트라고 불리우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스피너,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점점점점 하고 돌아가는 그 스피너요. 그리고 토큰 얼마나 썼는지 세어주는 토큰 카운터 있고요. 스태틱이라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UI 레이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이미 제가 컴포넌트란 단어를 썼을 때부터 예측하셨겠지만, 그쵸? 리액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레이어 3개, 사실 굉장히 각각 레이어가 다 중요한데요. 먼저 2번 에이전트 루프, 이것이 핵심 엔진이에요. 루프로 되어 있어요. 이 코딩 에이전트들, 클로드 코드던 코덱스던 결국은 다 동일한 구조예요. 핵심 엔진은 루프로 되어 있어요. 에이전트 루프예요. 그래서 query.ts라는 파일을 실행하면서 돌아가는 거고요. 쿼리 루프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5단계로 컴팩션, 압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SDK를 호출하고요. SSE, 서버 센트 이벤트를 수신하고요. 그리고 모델과 도구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전트 루프, 반복되는 이 루프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거를 호출하는 과정은 이 온콜이고요. 지금 이 모든 아키텍처를 자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큰 그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디 부분이 리액트로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전체 아키텍처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레이어 3, 여기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툴스는요, 배쉬도 있고 리드도 있고 에디트, 라이트, 글로브, 그랩 쭉 많이 있어요. 여기 웹 패치도 있고 웹 서치도 있어요. 심지어 MCP 서버 연결하는 것도 이 툴스 레이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툴스 레이어는요, 에이전트 루프에서 툴 유즈라는 걸 호출하면서 이 툴스 레이어에 있는 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무작정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필요해요. 이 권한을 관리하는 레이어가 네 번째 레이어예요. 바로 퍼미션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모드부터 해서 바이패스 퍼미션스, 바이패스 퍼미션스 온 모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빨간색 글자. 되게 위험하죠. 많은 권한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6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퍼미션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프리툴 유즈 훅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마찬가지 포스툴 유즈, 그리고 세이프티 체크도 이 퍼미션 레이어에서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4가지 레이어로 클로드 코드의 전체 아키텍처를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액트가 담당하는 영역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UI 레이어죠. 이 UI 레이어가 리액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UI 레이어와 나머지 레이어를 깔끔하게 구분해뒀다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의 아키텍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UI 레이어가 다른 것으로도 바뀔 수 있겠네? 라는 추측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좀 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리액트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리액트 앱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리액트는요, 돔 라이브러리를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말했던 리액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리액트는요, 우리 리액트 까보기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 안에서 리컨실러라는 패키지가 있고 렌더러라는 패키지가 구분되어 있는 거를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혹시 안 보셨다면 제 유튜브 영상 시리즈 중에 리액트 까보기 시리즈 같이 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리액트 리컨실러는요,
JSX를 받아서 트리 diff를 계산하는 엔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diff, 차이점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트리와 새 트리를 비교해서 변경된 노드를 식별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리컨실러라는 패키지는요. 그게 사실은 리액트의 본체예요. 바꿔 말하면 여기 설명드리는 그대로예요. 리액트의 본체는 사실은 스테이트가 바뀌면은 어떤 트리를 그려라 라고 말해주는 추상화만 제공할 뿐인 거예요. 이 말이 곧 리컨실러의 의미다. 여러분 이제 더 의미가 와닿으시죠? 그러면 렌더러는 뭐냐? 렌더러는 리컨실러가 계산해준 이 diff의 결과를 그대로 출력 매체로 옮기는 어댑터예요. 이 출력 매체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렌더러만 바꾸면요. 이 출력 매체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그릴 수 있어요. 다른 곳? 이 다른 곳이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3개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예시는요. 리액트 돔 렌더러가 그리는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에 그리려면 리액트 돔이라는 렌더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형태예요. div 태그죠. 그리고 두 번째 렌더러인데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렌더러예요. 이것도 꽤 익숙하시죠. 네, 앱 개발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iOS든 안드로이드든 크로스 펑셔널하게 앱을 구현할 수 있게 그려주는 렌더러 패키지가 바로 리액트 네이티브고요. UI 뷰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크라는 렌더러인데요. 이 링크는 터미널에서 똑같이 리액트의 렌더링을 담당해주는 렌더러예요. 터미널에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LI 도구, 클로드 코드 같은 것들, 코덱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잉크를 사용하게 되면 리액트를 활용해서 터미널에 결과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렌더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바로 이 잉크라는 렌더러를 써서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에 리액트로 그렸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조금씩 더 감이 오시죠? 같은 박스라는 JSX를 쓰더라도 렌더러만 바꿔주면은 그릴 수 있는 곳이 브라우저도 그릴 수 있고 핸드폰, 네이티브 안에서도 그릴 수 있고 iOS, 안드로이드 이런 곳에서 그릴 수도 있고 또 터미널에도 그릴 수 있구나. 렌더러가 바뀌면 가능하구나. 이제 뭔가 감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 잉크라는 렌더러는 어떻게 리액트를 사용해서 터미널에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먼저 입력으로 JSX를 받게 됩니다. JSX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HTML 확장한 형태잖아요. 이렇게 태그를. 그래서 박스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런 props들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텍스트라는 컴포넌트, 스피너 이런 컴포넌트들을 JSX로 선언해둔 이 입력을 받게 되면요. 이 잉크라는 렌더러가 출력을 터미널 화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 있는 이게 컬러가 그림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점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너가 있잖아요. 이 스피너가 바로 이 부분. 우리 클로드 코드에서 많이 봤죠. thinking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토큰 카운터도 있고요. 사용자 입력 부분도 있고요. 이거 프롬프트 인풋이라는 컴포넌트가 또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잉크라는 렌더러가 터미널에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JSX 트리를 받습니다. 박스, 텍스트, 스피너 같은 리액트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JSX 트리를 받죠. 그리고 나서 요가 엔진이 동작합니다. 이 요가 엔진은 메타, 즉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엔진이에요. C++로 만들어져 있는데 터미널 안에서 캐릭터 그리드 레이아웃을 계산해서 캐릭터라는 건 요거 한 글자씩인 거예요. 요 캐릭터를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NC escape 이 NC 시퀀스를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해 주면서 이 터미널 화면을 그린다 라는 3가지 스텝을 거쳐서 이 잉크라는 렌더러가 터미널 화면에 그려주는 거예요. 리액트가 만들어준 노드를요. 네, 요렇게 정리가 된 거죠. 클로드 코드는 이 잉크라는 렌더러를 활용해서 터미널에 그렸던 리액트 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트로픽에서 왜 리액트를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은요, AI 채팅 써보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리액트를 선택한 이유가 스트리밍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LLM의 응답은요,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오냐면 서버 센트 이벤트, 이 SSE 청크를 100ms마다 나눠서 와요. 이런 아래에 제가 써놓은 코드 예시처럼요. 이렇게 청크 단위로 오는데 이 안에 보면 델타라는 프로퍼티가 있죠. 이 객체 안에서요. 그리고 텍스트라는 값이 있죠. 이 텍스트 값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청크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트리밍의 특징인데요. 이 스트리밍의 특징에 의해서 터미널에서 보여지는 이 글자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줄마다 각각 업데이트를 독립적으로 시켜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줄은 도구 실행을 표시하는 거죠. 배쉬라는 툴을 호출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스피너죠. 100ms마다 회전해야 되죠. 그리고 토큰 카운터 있죠. 몇 토큰 썼다. 매 청크마다 누적되죠. 숫자 계속 갱신돼야 되죠. 사용자 입력하는 부분 항상 또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죠. 이 줄마다 스트리밍으로 계속 청크를 받는데 그 받아서 각 줄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스트리밍이 가지고 있는 배경인 거죠. LLM이 동작할 때요. 앱에서. 이런 배경에서 명령형으로 구현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청크가 도착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스탠다드 아웃에서 라이트 해가지고 커서를 위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해당 줄을 지워야 돼요. 그리고 다음 줄을 다시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줄을 그릴 때마다 4-5줄의 코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스피너, 만약에 같은 줄에 다시 그렸으면, 그리고 토큰 카운터는 또 어떤 줄에 표시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스 컨디션, 경쟁 조건이 일어나서 막 어떤 것들 먼저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으로 구현했을 때, 스트리밍을 명령형으로 구현했을 때 가지는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선언형, 디클러러티브, 선언형으로 구현하게 되면 여러분이 코드를 보시면 바로 차이가 나죠. 훨씬 더 간단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익숙한 코드가 등장하죠. 리액트 코드잖아요. 유즈 스테이트. 여러분 너무 익숙하시죠? 이 유즈 스테이트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청크를 받아요. 이 청크 안에 콜백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4줄이잖아요. 그리고 뭐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피너도 있고 토큰 카운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한 줄이면 끝이에요. set text. set state 함수 하나 호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델타에서 받은 텍스트를 스테이트를 고쳐준다. 수정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set text 안에서 리렌더링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자동이 아니죠. 이 안에 수많은 코드들이 있죠. 이 코드를 다 어디로 추상화했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쵸? 리액트 안으로 추상화해버린 거예요. 더 정확히는 리컨실러예요. 네. 리컨실러 안으로 다 추상화해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set state, 이 set text 함수 한 번만 호출해주면 이 모든 명령형으로 구현해야 됐던 코드들을 다 구현한 게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명령형과 선언형을 비교해보면요. 코드 줄 수는요. 명령형이 5줄이나 돼요. 선언형이 한 줄이면 끝나요. 레이스 컨디션 직접적으로 다 관리해줘야 돼요. 스피너 언제 할지, 토큰 카운터랑 충돌하면 어떻게 관리할지. 근데 선언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리컨실러가 자동으로 디프 다 계산해줘요. NC escape 마찬가지로 직접 작성해야 되죠. 명령형에서는. 그런데 잉크 렌더러 사용하면 잉크가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이 잉크 안에서 담당하는 거죠. 추상화를 한 거죠. 네. 자동이라는 말보다는 추상화를 안쪽에 숨긴 거예요. 우리가 잉크 쓰면 되도록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편한 거죠. 다중 UI 요소, 각자 위치 계속 추적해야 돼요. 그런데 각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만 갱신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형이 훨씬 간편한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일단 선언형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리액트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뭐냐면 그냥 선언형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왜 리액트냐? 리액트는요. 배치드 리렌더를 해줘요. 이 배치드 리렌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배경을 좀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SSE 청크가 너무 빨리 오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상상해 보면요. 만약에 너무나도 빠르게 이 SSE 청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와 버리면 마치 16ms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화면이 깜빡임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게 더 빨리 리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 깜빡임이 왜 발생하냐? 우리가 60fps를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이 fps로 생각하는데요. 프레임이 다시 그려질 때 60fps니까 16ms 안에 갑자기 리렌더링이 일어나 버리면 깜빡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액트에서는요. 이렇게 화면이 깜빡이지 않도록 set state로 발생하는 이 수정, 화면의 수정을 모아줘요. 배치드, 즉 모아줘요. 한 번에 모아서 이거 60fps 안에 들어오도록
16ms마다 리렌더링 해라 해서 모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한 번만 계속 리렌더링을 하면은 화면이 깜빡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아서 너무 빨리 들어올 때 수정 요청이 너무 빨리 들어올 때 모아서 한 번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치 리렌더링이에요. 리액트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리액트 안으로 추상화한 거예요. 우리가 명령형으로 짰으면은 화면 깜빡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스로틀을 짜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로틀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리액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를 선택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두 가지 기준을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엔트로피 팀 안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적합성이라는 기준과 조직적인 일관성이라는 기준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적 적합성이란 말의 의미는 앞에서 봤죠. 레이스 컨디션하고 오토매틱 배칭, 배치드 하는 거 리액트가 대신 추상화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클레러티브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 적합성이고요. 조직적 일관성은 클로드.ai, 클로드 사이트가, 웹사이트가 Next.js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리액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입스크립트 SDK가 공유가 가능해요. 훅도 공유가 가능해져요. 리액트를 선택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선택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비교를 좀 해볼게요. 콘솔 로그랑 NC 이스케이프 이렇게만 가면 의존성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가벼워요.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한계점이 앞에서 명령형으로 구현할 때 보셨죠? 레이스 컨디션 직접 유지 보수해야 돼요. 그거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탈락돼 버린 거죠. 그리고 블레스드라는 노드 TUI가 있어요. 이거 위젯도 많고 꽤 성숙한 기술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명령형 API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훅도 생태계가 없어서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 클로드 AI 웹사이트에서의 기능 코드들 훅을 공유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고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디클러러티브예요. 선언형이에요. 그런데 타입스크립트 생태계랑은 단절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SDK 공유할 수 없어요. 훅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 플러스 잉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엔트로픽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추측해 본 거예요. 디클러러티브죠. 훅 같이 사용할 수 있죠. 웹코드 일부 재사용할 수 있죠. 물론 한계점이 있어요. 의존성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리액트 전체를 의존성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엔트로픽이 리액트를 고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여기까지 살펴봤으면 이제 왜 리액트인가까지는 다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그러면 이 리액트가 클로드 코드 안에서 어떻게 동작할까인데요. 먼저 소스 코드 조금 가볍게 살펴볼게요. TSX 파일들이 뭐가 있었냐? 이 래플 런처라는 TSX 파일이 있고요. 이게 바로 잉크의 렌더 함수의 진입점이에요. 제가 이제 핵심적인 TSX 파일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래플 TSX라는 이 래플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메인 화면이기 때문이에요. 3000줄 이상 돼요. 굉장히 길죠, 코드가. 이렇게 긴 게 그냥 한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컴포넌트, 훅스. 여러분 되게 익숙하죠? 소스 안에 이 폴더 구조 역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 보면 app.tsx 루트 컴포넌트 있죠. 그리고 prompt input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입력창이에요. 이것도 1000줄 이상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메시지 tsx 컴포넌트 있고요. 이거 메시지 목록이고요. 어시스턴트 메시지 있고요. 툴 메시지 있고요. 스피너 컴포넌트 있어요. 스테이터스 바 컴포넌트도 있어요. 여기 안에 토큰 카운터 표시돼요. 그리고 훅은 뭐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use input buffer 있고요. arrow key history 있고요. arrow 통해서 이 화살표 통해서 히스토리를 넘나드는 거겠죠. 그리고 key binding 엮어주는 거죠. 이런 훅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보면은 이 코어 화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잉크 렌더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래플 tsx 이 래플 컴포넌트가 세션의 전역 상태를 관리하는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컴포넌트들 저희가 쭉 살펴봤죠. 웹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그런 패턴이죠. 훅스 폴더, 컴포넌트 폴더. 차이는 돔이 아니라 터미널이 렌더러의 장소이다. 렌더링이 터미널에 된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훅스 좀 보면 CLI에 들어갈 때 키보드 결국에는 각각 다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해주는 거예요. 훅으로 추상화해서. 터미널은 CLI 기본적 키보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키 바인딩 이런 훅들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화를 잘 해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JSX 트리를 좀 볼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래플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죠. 루트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스태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어요. 스태틱한 부분과 다이나믹한 부분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요. 스태틱한 부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완료된 메시지예요. 한 번 그리고 안 그릴 거예요. 이 스태틱한 부분이 뭐냐면 히스토리예요. 터미널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쭉 스크롤 올려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바로 스태틱 컴포넌트로 그리는 부분이에요. 다이나믹한 부분은 박스로 그릴 거예요. 이 안에 뭐 있냐? 스트리밍 텍스트 있어요. 스피너 있어요. 스테이터스 바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 인풋 있어요. 프롬프트 인풋이 바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입력창인 거예요. 서제스천스 드롭다운. 자동 추천해 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매 프레임마다 갱신되는 다이나믹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 번만 그리는 영역, 이 스태틱한 영역, 그리고 여러 번 그리는 매 프레임마다 갱신되는 영역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스태틱이라는 컴포넌트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잉크의 고유한 컴포넌트예요. 그런데 한번 렌더된 항목은 다시 그리지 않는 컴포넌트인 거예요. 스탠다드 아웃에서 이 히스토리를 한 번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하면은 이 컴포넌트가 그린 메시지, 옛날 메시지들 히스토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스태틱이 가지는 장점이에요. 잉크 안에 스태틱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한 거죠. 엔트로픽이요. 그리고 나서 이 훅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훅들 역할이 있어요. 짧게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use input buffer. 이거는 텍스트 버퍼와 커서 위치를 관리해주는 훅이고요. use arrow key history. 위아래 키로 히스토리 탐색할 수 있고요. use history search. 컨트롤 R로 검색할 수 있는 거. type ahead. 슬래시 커맨드. 디렉토리를 자동 완성해주는 그런 것에 관련된 훅이에요. use prompt suggestion. AI 제안을 표시해주고요. IDE at mentioned. IDE에서 요거 하면은 폴더 멘션 되잖아요. 파일 멘션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주는 훅이고요. use command queue. 큐에 적재된 커맨드들, 슬래시 커맨드들 관리해주는 거, 키 바인딩, 키 등록하는 거고요. 이것들이 프롬프트 인풋이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조합되는 거예요. 조합돼서 호출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추상화돼서 이 안으로 로직이 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형에 비교해서 더 적은 코드로 잘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동작할 배경은 다 살펴봤고요. 리액트 코드가 이 API 호출 직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를 거예요. 엔터 누르고 나면 어떤 일들이 쭉 일어나나 API 호출 직전까지 그 작업을 순서대로 같이 볼 거예요. 큰 그림 여기서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프롬프트 입력 후에 유저가 엔터키를 딱 눌러요. 그리고 나면 프롬프트 인풋이라는 컴포넌트에서 7가지 UX 가드를 먼저 통과해야 돼요. 전부 다 통과하게 돼서 이제는 set 메시지 호출해도 돼 라고 하면 set 메시지를 이 래플이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잉크 렌더러 안에서는 유저 메시지 화면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set 메시지 호출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스테이트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UI랑 API. 지금 이 모든 거 한 번에 다 담아두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단계는 뭐냐면 이 리액트 코드들이 프롬프트를 클로드 코드에서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 리액트 코드들이 어떻게 동작하나 큰 그림, 지도예요. 지도를 먼저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총 6가지 스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도를 먼저 살펴보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스텝 3까지 봤죠? 스텝 4로 넘어가면 스테이트가 두 갈래인 거예요. UI가 있고 API가 있고 이것이 바로 래플이라는 컴포넌트. 아까 보여드렸죠? 이 래플이라는 컴포넌트 여기 안에서 호출하는 훅인 거예요. 동작하는 내용인 거예요. 스테이트, set 스테이트 호출하면 use 스테이트 훅 호출해서 얻은 set 스테이트를 호출하면 이렇게 두 갈래 나눠지고 UI, API 각각 진행되는 거고요. 잉크는 스피너, 입력의 디세이블드 되고요. 스피너 돌아가고 그 다음에 API가 여기서 비로소 호출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비로소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호출 안 돼요.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나서 스텝 5로 넘어가면 set streaming text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돼서 static 컴포넌트에 히스토리 그려주는 형태인 거예요. 당연히 스크롤백 보존하겠죠. 이런 영역들을 지금 스텝 하나씩 6가지 단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좀 가능한 들여다볼게요. 네. 그런데 사실 소스코드 까보면 훨씬 더 자세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소스코드를 까보기 위한 안내서 같은 영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스텝 1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 스탠다드 인, 제일 먼저 프로세스에서 스탠다드 인 들어오죠. 그러면 Node.js가 로우 모드로
키 이벤트를 수신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잉크가 그걸 구독하고 있다가 스탠다드인 스트림을 키프레스 객체로 정규화해줘요. 키프레스 객체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면 유즈 인풋의 콜백으로 전달을 해요. 프롬프트 인풋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등록한 유즈 인풋이라는 훅 안에서 콜백을 호출해줘요. 이게 유즈 인풋이에요. 프롬프트 인풋 컴포넌트 안에 어딘가에서 이 유즈 인풋 훅에 콜백을 등록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키프레스 객체로 전달해주는 거예요. 키프레스 객체로 전달해주면은 키 리턴, 키점 리턴이 엔터키다. 이게 리턴이 엔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엔터키네. 그러면 온서밋 함수 호출해라 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엔터키 감지하면은 온서밋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쪼개져 있냐면 잉크가 직접 스탠다드 인을 다루지 않고요. 유즈 인풋이라는 이 리액트 훅으로 감쌌기 때문에 키 이벤트가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통합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키프레스 객체로 정규화를 했잖아요. 잉크가.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키프레스 객체 때문에. 그리고 나서 컴포넌트별로 독립된 핸들러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이 유즈 인풋 훅 덕분에. 언마운트시 자동으로 클린업 되죠. 이 유즈 인풋에 등록된 콜백이니까요. 언마운트 되면 이거 콜백 당연히 클린업 되겠죠. 여러 훅들을 한 컴포넌트 내에서 조합이 가능해지죠. 이런 장점 때문에 유즈 인풋이라는 훅으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셨죠. 스텝 1이에요. 이렇게 온서밋 함수 호출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온서밋 함수는요. 보시는 것처럼 프롭 다운을 해서 내린 거예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온서밋 함수를 호출하려면 이 프롬프트 인풋이라는 컴포넌트의 프랍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요 온서밋 프랍을 내리고 프롬프트 인풋에서 또 온서밋 프랍을 내리고 텍스트 인풋에서 온서밋 프랍을 받아서 그거를 엔터키 감지 시에 텍스트 인풋에서 호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온서밋 함수 안에서 커런트 버퍼가 있고요. 호출하면 가드 통과 후에 부모 온서밋 호출하고요. 그러면 인풋이 호출돼서 최종적으로 set messages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on query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on query 기억하시죠? 그쵸? UI 레이어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에이전트 루프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바로 on query였죠. 네. UI 레이어 끝단에 있는 게 on query인 거예요. 여기로 넘기는 거예요. 즉 on submit 함수 호출되면은 맨 마지막에 on query로 넘기는 거예요. 콜백 체인 타고 쭉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온서밋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7가지의 UX 가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씩 보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인풋 파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제 get state에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footer selection이다. 즉 밑에 있는 거 아래 footer에서 고른 것이다. 그러면 엔터 눌렀을 때라도 뭔가 다음 게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냥 footer에서 셀렉션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리턴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UX 가드라는 거는 얼리 리턴 코드인 거예요. 얼리 리턴 코드. 얼리 리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쵸?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이 온서밋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UX 가드인 거예요. 1번 가드, footer 셀렉션. 요거 막았죠? 밑에 이제 요렇게 밑에 나와가지고 터미널에서 요거 하나 고르면은 선택했다, footer 셀렉션 했다. 그럼 엔터 나고 엔터 일어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리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에이전트 선택 모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스테이트 뷰 셀렉션 모드. 스테이트 안에 뷰 셀렉션 모드가 셀렉팅 에이전트냐,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단계냐. 그렇다면 또 얼리 리턴으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미지 첨부하는 거 확인하는 거 하나 있고요. 요건 별개 얘기고, 그 다음에 AI 서제스천을 자동 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페큘레이션. 요 경우는 input match suggestion이 있고 has images가 아닌 경우, 이미지가 없을 때 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 첨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AI suggestion, 이 아래 suggestion 해주는 거를 그냥 엔터 눌러서 자동 수락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리턴 해버리는 거죠. 또 is agent swarms enabled, 즉 에이전트가 수함이 됐냐, 가능해지냐 상태냐. 에이전트 수함이 가능할 때 그때 멤버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는 거, 여기서 또 그냥 얼리 리턴 끊어버려요. 그리고 또 빈 입력이냐, 빈 입력이고 이미지가 없냐, 이미지가 첨부가, 이미지 첨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클로드 코드의 프롬프트에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붙여놓고 다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이미지 그대로 여기다가 레퍼런스 할 수 있잖아요. 네, 첨부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으면 그게 이제 이미지가 인풋이 되는 건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빈 입력이기 때문에 이때는 얼리 리턴으로
가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suggestions state가 추천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고 슬래시 드롭다운이 떠 있다. 추천하는 게 있다. 지금 0이보다 크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추천하는 게 여기 밑에 있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있을 때 n은 얼리 리턴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활성 에이전트가 리더 아니면 위임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액티브 에이전트가 내가 활성 에이전트다 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이 활성된 에이전트가 리더가 아닌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에이전트가 서밋하도록 그냥 넘기는 거예요. on 에이전트 서밋. 에이전트에게 서밋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전부 7가지 케이스가 다 아니에요. 모두 다 아니에요. 아니고 다 아닌 경우에만 마지막으로 on submit prop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때 인자로 input param 여기 input param을 인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on submit을 호출하게 되면 이 on submit prop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REPL.on submit을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REPL 컴포넌트의 on submit이요. 이 REPL 컴포넌트의 on submit을 호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리파인 스크롤 하죠. 터미널 스크롤을 재고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정하고 리핀이죠. 그리고 execute immediate command 요거는 정말 이 즉각적인 슬래시 커맨드를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 함수를 호출하고 제가 수도 코드처럼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리턴 체크를 한번 하고요. 히스토리를 더해주고요. 지금 REPL 컴포넌트 안에서 on submit을 호출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을 클리어하고요. 이게 만약에 슬래시 커맨드라고 한다면 인풋이 슬래시로 시작하겠죠. 이런 거라고 하면 그거 맞춰서 이제 시작해주고요. 만약에 리모트 모드면 웹소켓으로 송신해야 돼요. 또 리모트 모드가 아닌 경우에만 handle prompt submit 함수 호출하고요. 그 안에서 process user input 함수 호출하고요. 마지막으로 on query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 UI 레이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UI 레이어에서 에이전트 루프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이 바로 on query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가열차게 달렸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부분이 있어요. 텍스트 인풋, 프롬프트 인풋, REPL 이렇게 3가지 계층으로 컴포넌트를 나눠놨어요. 그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텍스트 인풋은요. 오직 키 이벤트만 처리하는 거예요. 엔터 감지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 콜백으로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 인풋은요. UX 가드만 처리하는 거예요. 7가지 조건을 앞에서 저희 살펴봤죠. 프롬프트 인풋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과하면 부모 콜백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REPL 컴포넌트 안에서는 세션 로직만 처리하는 거예요. 히스토리 슬래시 쿼리 트리거 할 수 있도록이요. 이렇게 책임을 나눠 놓으면 각각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REPL 쓸 수도 있고 텍스트 인풋을 다른 데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키 이벤트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성이 책임 분리를 확실하게 하면 높아지는 거죠. 재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set 메시지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set 메시지가 어디서 호출되냐면 REPL on submit 여기 안에서 호출되는 거예요. 네, onquery 넘어가기 전이 아직 onquery는 이제 넘어갔죠. 여기 넘어갔는데 이 전에 보시는 것처럼 set messages로 호출하는데 아직 UI 레이어의 동작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스텝 3까지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면 프로세스가 있죠. 6개의 프로세스가 쭉 가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하나씩 가볍게 살펴볼게요. set 메시지 호출하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리액트가 set 스테이트 호출했으니까 당연히 메시지 스테이트 변경을 감지하겠죠. 1번이죠. 그리고 나서 리액트가 리렌더를 스케줄링을 하겠죠. 스케줄러라는 패키지 여러분 또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 패키지에 등록해 주는 거예요. REPL 컴포넌트의 리렌더링을 예약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컴포넌트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터미널에서 히스토리를 보려고 할 때 스크롤 올라가면 스태틱 컴포넌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아이템스라는 프롭스로 받는 이 메시지스에 아이템스, 이 메시지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 추가돼요, 메시지가. 그렇게 되면 JSX 새로운 트리 당연히 생성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전 트리와 새 트리를 비교하는 버추얼 돔, 이게 바로 리컨실러가 diff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리컨실러 패키지, 이 리액트의 핵심인 거죠. 이게 이제 diff를 계산해서 잉크한테, 이 렌더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노드 추가해 라고 잉크라는 렌더러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스탠다드 아웃에 NC escape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화면에 자기가 입력한 메시지가 즉시 보이게 되는 요 과정을 set 메시지 함수 하나 호출하면 쭉 진행하는 거예요. 네. 사용자가 화면에 자기가 입력한 메시지가 즉시 보이는 부분까지인 거예요. API 아직 호출 안 한 거예요. 사용자가 지금 보여지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UI 리렌더링과 비즈니스 로직이 완벽하게 잘 분리되어 있는 거죠. set 메시지 호출한 거고요. 그리고 나면 메시지 스테이트 수정했죠. 그리고 나서 on query 요거 호출되면 두 가지 일이 이제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리액트 쪽이 아닌 API 호출 쪽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리액트 쪽 먼저 볼게요. 요거는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요렇게 동시에 진행되고 요거는 2, 3, 4 요런 순서로 요렇게 병렬로 제가 한 화면에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요렇게 레이아웃을 잡았어요. 리액트 쪽 먼저 볼게요. set is loading을요 true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set streaming text 당연히 이제 빈칸이 되는 거죠. 왜냐면 on query가 호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set 다시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추가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set 모드에서 모드를 스트리밍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스피너 바로 돌리고요. 입력창을 잠깐 disabled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리액트 아닌 쪽 API 쪽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스트림을 받는데요. 클라이언트 베타 메시지에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AI 채팅 앱 같은 거 개발해 보신 분들은 이런 코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델 스트림 트루 해가지고 모델 뭐 클로드 소네4나 뭐 오프스 4.7 이런 거 모델 넣어서 스트림 안에서 이벤트 하나씩 for 오브문으로 폼은 돌리면서 async 이터레이터 돌리는 거 async 제너레이터 아시죠? 타입스크립트 안에서 async 제너레이터 돌려가지고 하나씩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리액트는 여기서 전혀 관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API 쪽, 그 다음 동작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B 안에서요, SSE 청크를 이제 하나씩 받는 거예요. 이벤트,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async 이터레이트 돌면서, 이 async 제너레이터가 어떤 일을 하냐, 이벤트 타입이 만약에 컨텐트 블락 델타라고 한다면, 이벤트 델타 타입이 텍스트 델타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set streaming text라는 또 다른 set state 함수를 호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냐면 이벤트 델타 텍스트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스트리밍 배경 설명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데이터 해가지고 이런 객체들 쭉 하면서 이벤트 있고요. 이 안에 또 객체 있고 델타 있고요. 이 안에 또 객체 있고 텍스트 이게 이제 한 줄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set streaming text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점점 플러스 되면서 글자가 하나씩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제너레이터 안에서 일어난다. 제너레이터 안에서 리액트 스테이트로 다시 데이터를 주입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set streaming text 호출했잖아요. 이 안에서 리액트가 어떻게 처리하냐? 리액트는 스테이트 변경 감지하죠. 그리고 스트리밍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리렌더링 하는 거예요. set streaming text 했기 때문에 스트리밍 텍스트가 리렌더링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잉크가 텍스트 노드 변경을 인식하고요. 커서를 이전 위치로 올린 다음에 덮어쓰기 하는 이 ANSI escape 출력이 진행되는 거죠. NC 시퀀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 화면을 보게 되면 타이핑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declarative, 즉 선언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코드를 짤 수가 있다. 적은 코드로 실행이 가능하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추상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사실은 리액트 영역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조금 섞여 있긴 하죠. 중간중간에. 여기 setState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만 여기는 리액트가 아닌 API 호출 부분에 더 가까운 거예요. 다시 리액트로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setStreamingText 이 부분이요. 네, 요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마지막 다 정리되고 나서 스트리밍 끝났어요. 그러면 메시지 스탑 이벤트 도착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send messages에 이제 completed assistant message 들어가고요. 그리고 set streaming text 요 함수에 이제 빈칸에서 다시 동적 영역을 비워주고요. 그리고 set is loading을 false로 해서 스피너 멈추고요. 이제 숨기는 거죠. 이 static이라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스크롤 했을 때 히스토리, 터미널 히스토리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스태틱 컴포넌트가. 그래서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리액트 돔이었으면은 매 프레임마다 모든 노드를 다 diff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스크롤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클로드 코드가 터미널 환경에서 맞도록 잉크 렌더러 안에 있는 스태틱이라는 컴포넌트를 쓴 거죠. 클로드 코드가 이걸 제대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 6번 단계를 쪼개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메시지 스탑이라는 게 도착하면 이벤트가, 그러면 SSE 스트림 종료되고요. 셈 메시지스 추가해서 이제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동쪽 영역 비우게 되고요. 스태틱으로 이동해서 이 스태틱에 메시지 추가한 게 렌더링 되면서 이뮤터블 영역으로 해서 아이들 상태로 다시 복귀한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유저가 터미널에서 프롬프트 입력했을 때, 그리고 엔터 누르면 진행되는 수없이 많은 과정 중에 UI 레이어가 담당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본 거예요. 단계별로요. 정리할게요. 앞에서 본 코드들은 UI 레이어였어요.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쵸? 제가 맨 처음에 전체 아키텍처 설명하면서 클로드 코드는 4가지 레이어로 구성된 아키텍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리액트가 담당하는 영역은 UI 레이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인풋이 있고요. 스트리밍 텍스트 있고요. 스태틱 컴포넌트 있죠. 이런 컴포넌트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어떤 훅들이 호출되고 이런 것들 자세히 코드로 살펴본 거예요. 이거 다 UI 레이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쿼리 호출했을 때 API 호출하는 거 잠깐 나왔어요. 경계선이에요. 어디 경계선이냐면 이제 에이전트 루프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쿼리 루프 호출하고 5단계 컴팩션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에이전트 루프로 쭉 펼쳐지는 뒤에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클로드 코드가 리액트 앱이다 라는 말은 정확히는요, 이 UI 레이어가 리액트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나머지는 그냥 순수 타입스크립트예요. 그리고 이 둘은 onQuery라는 콜백 함수로만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의미한 거였어요. 이게 정확한 말의 의미예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요, 여기 onQuery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UI 레이어랑 나머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게 되면 3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어요. 테스트 당연히 용이하겠죠. UI 레이어만 테스트하니까. 비즈니스 로직 나눠서 분리해서 테스트하니까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레이어별로 독립적으로 진화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UI 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냥 SDK 형태로 헤드리스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레이어별로 독립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이어 에이전트 루프만 진화시킬 수도 있고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만 진화시킬 수도 있고, 네, 마찬가지 얘기죠. 재사용성 높아지죠. 이거 다른 웹에도 붙일 수 있죠. 웹 형태에도 붙일 수 있죠. 지금 터미널인데, 왜냐하면 레이어 분리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계속 교체해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아진 거죠. 이런 레이어 분리로 얻을 수 있는 3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클로드 코드의 이 UI 레이어 자세하게 까봤는데 리액트로 되어 있는 부분 총정리할게요. 프로덕트 엔지니어는요,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되는 시각이요,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액트의 본질이 뭘까요? 그쵸? 리컨실러, 그리고 렌더러, 스케줄러, 이런 패키지들이 조합되어서 리액트를 이루는데 그 중에 본질은 이 리컨실러인 거예요. 즉 diff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구나. 트리디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구나. 이게 리액트의 본질이구나 라는 거를 꿰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렌더러 갈아 끼울 수 있게 되네. 제가 보여드렸죠. 리액트 돔이면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거, 잉크면 터미널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표면적인 리액트는 그냥 셋 스테이트 호출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리액트가 뭘까 하는 본질을 보면은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이 본질을 이해하는 시각이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다음 시간은 에이전트 루프의 본체를 같이 까볼 거예요. 클로드 코드의 SSE 파서,
서버센트 이벤트 파스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에이전트 루프 내부를 까보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클로드 코드 까보기 시리즈 함께 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꽤 긴 시간이었는데 정말 자세하게 저 살펴봤는데 공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